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날씨가 갑자기 확 더웠거든요.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아서 도저히 에어컨 없이는 안 되겠다며 저마다 아우성이었던 지인들과 오랜만에 시원한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어요. 덥다는 이야기를 핑계로 서로에게 연락을 해보았다가 예정에도 없었던 만남을 가지게 됐었는데 다들 시간이 이렇게 났다는 것이 즐겁고 신기했어요. 시원한 카페에서 얼음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며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떠들었고요. 그러면서 저와 지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소리가 세상이 좋아졌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가 바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날은 다 갔고 이제는 나이만 할 일 없이 먹어간다는 게 이런 식으로 티가 나는 것 같다면서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저희들도 나이를 그렇게 먹어가고 있다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라 저는 좋았어요.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을 잡으려고 얼굴에 오만 주름 예방 주사를 맞고 온갖 시술에다가 성형수술을 하고 그런 건 제가 질색을 하거든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는 것만큼 당연한 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 지인들은 저와 생각하는 게 비슷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이게 되었으나 어색한 것 하나도 없이 편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제 옆에 앉은 지은이 자기 사촌 언니가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나는 그 사촌 언니하고 워낙 사는 데가 가깝지 않다 보니까 연락도 자주 하는 게 아니라서 설마 그렇게 살고 있을 줄은 몰랐지. 그 언니가 글쎄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여념이 없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가 지병도 있고 일단 연세도 많으시니까 혼자서 몸을 거의 못 쓰시는데 그 언니가 그래서 수발을 혼자 다 든대. 수발을 든다는 게 뭐야? 옆에서 시중 든다고? 똥오줌 수발 다 든다는 거지. 어머 진짜? 시어머니 똥오줌 수발을? 아니 지금이 뭐 옛날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또 그런 며느리가 다 있나? 시어머니가 똥오줌도 아예 못 가리시나 보네. 그렇지. 그러니까 똥오줌 수발을 드는 거겠지. 기저귀를 언니가 다 갈아주고 있대. 미쳤나봐 세상에. 우리나라에 요양병원이 몇 개인데 그런 곳에서 안 모시고 대체 뭐 하시는 거래? 좁은 땅덩어리에 비해서 요양병원이 엄청나게 많다고 뭐 뉴스에서 그런 식으로 떠들던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나라에서 돈 지원 나오는 것도 있다고 그러잖아. 요양병원에 모시면 그만인데 뭐하러 집에서 기저귀 갈아드리고 똥오줌 수발을 다 들고 있어? 말도 안 돼. 그건 너무 미련한 짓이야. 에휴, 요양병원? 그런 곳에 모셔놓으면 좋지. 그런데 사촌 언니 남편 말이야. 나는 그 형부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듣기로는 그렇게나 효자라네. 요양병원에 모시는 건 돌아가시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말을 했다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사실상 무덤에 누워있으신 거라는 소리야? 어머 그분 되게 웃긴다. 그래놓고서 설마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 입으로만 효도를 하시고 진짜 효도를 하는 건 자기 와이프한테 다 맡겨둔 건 아니겠지? 설마? 왜 아니겠어. 남자들 그런 거 어떤 경우인지 알지? 사촌 언니가 나한테 뭐라고 딱 정확히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들으면서 그냥 내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 그 형부라는 사람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것 같더라. 사촌 언니만 죽도록 고생하는 거고 그 형부는 자기가 바깥일 하면서 돈 벌어오는 게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만 생색은 다 내고 있는 모양이야. 내 생각에는 그 시어머니야말로 요양병원에 당장 들어가셔야 하는 분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러고 지내시는지 모르겠어. 나도 답답해. 지인이 자기 사촌 언니의 시어머니 똥오줌 수발 이야기를 꺼내놓자마자 모두가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맞은편에 앉은 다른 지인이 격분을 하면서 말을 이어갔고요. 당장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맞는 것 같건만 며느리만 개고생을 하고 남편은 입으로만 효도를 하고 뒷짐만 지면서 생색을 다 낸다니 여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들 화가 날만 했죠. 모두가 유부녀들이었거든요. 화가 난 모두의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본 저는
남몰래 뜨끔한 기분이 들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커피를 조용히 마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격앙된 목소리가 이어졌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양보호사를 부르면 되는 일 아닌가? 시어머니가 못 움직이신다고 하면 그 무슨 등급인가? 뭐 그런 거 받아서 지원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맞아, 그래. 돈 거의 안 들이고 부르는 방법도 있을걸? 전 그렇게 요양병원에 시어머니를 못 보낼 것 같으면 집에 입주 간병인을 아예 부르는 방법도 있어. 사촌 언니한테 말을 잘해서 더 이상 혼자 독박 간병 같은 것 못하도록 해. 건강 다 상하고 몸 망가지는 지름길이야. 나 예전에 치매 노인 계시는 집에 사정이 있어서 몇 번 들를 일이 있었는데 집안에 똥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던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도 그건 꽤 예전이었는데 요즘 세상에 며느리 혼자서 시어머니 똥오줌 수발이라니. 아휴, 듣기만 해도 미치겠다. 꼭 사촌 언니 그분을 설득해서 어떻게 잘 좀 해결을 보라고 해줘. 지인들이 돌아가면서 말을 얹으니까 삽시간에 불쌍하고 미련한 사촌 언니를 둔 주인공이 된 그 지인이 참담한 표정으로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그때 유독 심란한 낯빛을 하고 있던 어느 지인이 조용하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 나 예전에 직장 동료였던 분인데 그분이 막내라서 모친이 나이가 좀 많으셨거든? 그래서 거동이 힘들고 하여간에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할 상태였는데 모친이 절대 안 가겠다고 그러셨대. 어르신들 중에서는 요양시설로 들어가면 죽어서나 나오지 그 이전에는 절대 살아서 못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절대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 시설에 못 모셨으니까 그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수발을 해야만 했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나가 떨어졌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죄다 항복 선언을 한 거지. 막내는 그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모친을 돌보시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요양보호사 쓰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결국에는 그분도 젊은 나이에 관절 망가지고 스트레스로 머리 다 빠지고 그래서 모친을 거의 방치하게 되셨던 것이지. 형제들하고 상의를 더해서 아예 24시간 간병인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면서 결론이 났던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 이런 걸 보면 요양병원에 어르신을 모시는 건 당사자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인 자식들의 뜻도 중요한 것 같아. 거기까지 듣고 나니까 다들 수발 문제가 너무 현실적인 부분으로 와닿아서 한숨들을 쉬게 되었고 어느새 이야기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시댁이니 친정이니 상관없이 어느 쪽이든 노인들 치매 오는 게 가장 무섭고 걱정된다면서 불안한 눈빛을 내기도 하였고요. 그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조용했던 듯 싶습니다. 시어머니의 똥오줌 수발을 들어야 하는 며느리의 입장, 그걸 제가 몰라서 짐작하기 어려워서 그런 이유로 조용히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떼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지인의 사촌 언니가 처한 상황, 그게 어떤 것인지 적어도 저만은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건 어림짐작으로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남의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실감나는 경험담을 들었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똥오줌 수발을 드는 생활이니까요. 집에 와서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대변 냄새가 코끝으로 날아들어오고 직접 기저귀 한번 갈아들인 적도 없으면서 그놈의 주둥이로만 효도를 하고 성심을 다하는 작자들은 반드시 있고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서 돈이 다달이 들어갔고 돈이 우습게 느껴질 정도로 시간은 더더욱 쏟아야지만 환자를 감당할 수가 있지요.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피폐해지고 날이 갈수록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지겹고 지치고 사는 게 낙이라는 게 안 보이고 하루하루가 징그럽고 제발 나를 이토록 괴롭게 만드는 이 환자가 사라졌으면 하고 바라다가도 그렇게 바라는 내 자신이 천하에 못 되어먹은 사람이 된 것만 같아서 어느 순간에는 죄책감에 질식을 해버릴 것만 같고
그러는 와중에도 기저귀를 갈아야만 합니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이든 어떤 생각으로 괴롭고 힘들든 상관없이 내 손은 기저귀를 갈아야만 해요. 때마다 식사를 차려내야 하고요. 사람이 입으로 먹고 나면 그 입에는 세균이 퍼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양치를 시켜야 합니다. 거동도 못하는 환자가 혼자서 화장실에 가서 교양 있게 양치를 할 리는 없죠. 물을 떠오는 것을 시작으로 양치시키기라는 힘들고 지겨운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뒤척이면서 자고 일어나서 움직이고 이러는 사람들은 절대 모르겠지요. 사람의 몸이라는 건 한 자세로 누워있으면 피부가 짓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수시로 뒤집어주면서 자세를 바꾸어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냥 씻길 때가 돼서 씻겼다고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옷을 갈아입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가 누워있는 침구도 세탁을 해야 하지요. 도무지 끝이라는 게 없어요. 조금의 게으름만 피워도 집에 똥오줌 못 가리는 환자가 있는 티가 단번에 나게 됩니다. 똥냄새, 오줌 냄새 그런 게 풍기는 건 아주 금방이에요. 지인 한 명의 말 맞다나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온다는 게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정확하다고 할 수도 있지요. 몸도 아프고 늙어서 기력도 없는데 그런 낯선 곳에 가서 지내다가 죽는다면 환자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싫으실 만도 합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간병하다가 젊은 며느리의 건강은 물론이고 그 인생까지 박살날 수도 있다는 일이라는 것도 이해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알고 있는가 하면 제 과거에 답이 있었습니다. 지인들의 이모저모를 들으며 다시 입가로 가져간 커피잔 속에 식어버린 커피가 유독 쓰더라고요. 쓴맛 가득한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함께 앉은 지인들이 대충 알기는 하여도 속속들이 사정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적당히 지지고 볶고 사는 대한민국 서민 가정의 표본이었죠. 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시면서 일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가 저희 집의 기둥이셨음을 그때 제대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아는 법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저희 가족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교통사고도 정말 억울하고 분통하였던 게 아버지는 멀쩡히 신호대기를 하고 계셨건만 웬 정신나간 미친놈이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던 그 순간에 어떻게든 지나가려고 속도를 내다가 핸들까지 잘못 틀어서 아버지의 차를 세게 치고 말았던 겁니다. 이왕 신호 위반을 해서 과속을 할 것이면 똑바로 직진이나 잘 갈 것이지 갑자기 핸들을 틀어서 가만히 멈춰서 있던 차를 왜 친단 말입니까? 운전석을 들이받고 난 가해자 차량은 앞부분이 완전히 반파되어 있었어요. 가해자는 꼴랑 경상에 그쳤으나 운전석에 계시다가 차량이 들이받아 크게 다치신 아버지는 거의 생과사 그 기로에 계신 채로 병원에 이송이 되셨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죽음의 위기에서 사투를 벌이시며 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시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엄마는 기절할 듯이 우시고 친할머니께서는 병원에 도착을 하시자마자 혼절을 하셨고 고모랑 고모부는 가해자의 친척이란 사람들이 찾아오자 멱살을 잡고 그 병원에서 온 난리를 치셨고 멀리 사는 외가 식구들은 뒤늦게 이모들만 오셨는데 애꿎은 간호사들한테 맛을 돌리며 삿대질을 하시고 이 모든 광경에 현실성이란 없어서 꿈만 같았습니다. 그냥 꿈은 아니었고 악몽 말입니다. 누나, 나 내일 학교 안 가면 안 돼? 그런 상황에서 제 남동생 녀석은 칭얼거리며 떼나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제가 엄마를 대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원래 같았으면 저는 사춘기 중학생 소녀였고 남동생은 본격적으로 말을 지지리도 안 들으며 까불대기만 엄청 까불대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사고뭉치였으니 으르렁거리며 싸울 바에는 차라리 아예 상대를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등을 돌렸던 저희 남매였습니다. 특히나 제가 남동생을 상대 안 해주려고 했었죠. 남동생의 행동이 유치하고 짜증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남동생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꿀밤을 먹여줬어요. 너 죽을래? 지금 우리 집 분위기 몰라? 아파. 그러니까 학교 안 가고 싶다는 거잖아. 이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어서 나는 학교도 못 가겠어.
시끄러워. 그건 핑계고. 학교에 안 가고서 실컷 놀기나 하겠다는 네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학교에서 숙제 많이 내줬지? 그래서 그거 안 하려는 거지? 아니야, 숙제 없어. 내가 학교에다가 직접 확인할 거야. 너 농땡이 피워서 엄마 걱정하시게 만들기만 해봐. 그러면 넌 진짜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가만히 안 두면 어쩔 건데? 엄마도 누나 편 아니고 내 편이거든? 하여간에 얄미운 녀석이었습니다. 유치하고 짜증이 나서 제가 상대를 안 해주려던 게 괜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엄마가 저보다 남동생이 편이라는 게 솔직히 틀린 소리는 아니라서 속으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남동생이 더 어려서 그런지 아니면 아들이라서 그런지 그것도 아니면 마냥 해맑기만 한 사고뭉치라서 그런지 저보다 남동생에게 눈길 한 번, 관심 한 번이라도 더 주셨던 게 엄마이셨어요. 그건 사실 아버지도 해당이었고요. 남동생하고 둘이 싸우면 분명히 제가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데도 그게 극명하게 딱 보이는데도 엄마는 제 편을 안 들어주실 때가 빈번하셨습니다. 제가 누나이니까 무조건 양보를 하고 참아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셨어요. 누나이니까 양보를 해야 한다는 말은 그 어떤 사실관계도 무너뜨릴 수 있는 최악의 논리였습니다. 그 앞에서는 제가 그 어떤 불합리함도 따지고 들 수가 없었어요. 누나이기 때문에 양보를 해야 한다는데 제가 그 말에 대고 무슨 반박이 가능했겠어요? 누나로 태어난 게 큰 잘못이고 죄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죠. 내내 그렇게 살아온 저였는데 아버지의 사고 이후에 그 불문율도 깨지더군요. 기어이 학교를 빼먹은 남동생을 제가 눈치채고 미친 듯이 혼을 냈고 남동생이 다니던 학교에 심지어 제가 연락을 직접 드려서 집에서 학교를 안 보낸 게 아니라 걔가 독단적으로 학교를 빼먹은 것이다 라는 사실도 정확히 알려드렸거든요. 저 때문에 자기의 완벽한 일탈이 망쳐진 것이 화가 났는지 남동생이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대들었고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제가 신체적으로 위었던 시절이었기에 파리채 하나로 실컷 혼을 내줄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맞았다면서 남동생이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다 일러바쳤던 거예요. 저는 아차 싶었죠. 남동생한테 말로만 혼을 내도 누나로서 왜 너그레이 굴지 못하냐며 엄마가 저를 나무라셨는데 아예 파리채로 세게 때려버렸고 학교에도 연락을 해서 멋대로 제가 조치를 다 취해버렸으니 저는 힘든 시기에 엄마를 위해서 애를 쓴 것이었지만 그 의도와 상관없이 혼이 크게 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한테 최고로 쓰디쓴 잔소리를 듣겠구나 싶어서 미리 서러워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종은, 너 동생이 되어가지고 누나한테 그래도 돼? 왜 누나를 힘들게 만들어? 안 그래도 누나는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하지, 집안 청소도 해야 하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생도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데 네가 누나한테 착하게 협조는 못해줄 망정 어디 감히 멋대로 굴어? 뭐? 학교도 안 가? 멋대로 학교까지 빼먹어서 누나를 힘들게 하면 돼? 엄마, 왜 나를 혼내? 누나가 잘못한 거잖아. 누나가 나 때렸다니까? 네가 100번 1000번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 네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계시지만 않았어 봐라. 너는 네 아버지 손에 아예 곤죽이 났을 거니까. 너는 네 누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알았어? 누나가 잘못한 건데? 이 얘기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얘 종수가 너 옆집에 가서 회초리 좀 빌려와라. 저는 맹세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엄마의 반응에 너무 놀라웠고 그래서 당황스러웠지만 저절로 입꼬리가 춤을 추려는 것을 느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남동생이 그제서야 엄마가 여태까지처럼 자신의 편을 들어주실 게 아니라는 것을 땡깡을 피운다고 해서 무마가 될 것이 아니라는 상황을 깨달았던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옆집 문을 두드렸더니 이웃 아주머니께서 조금 당황하신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그렇게 계시느라 우울해 있던 저희 집이었는데 제가 갑자기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회초리 좀 빌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회초리를 들고서 집으로 다시 가는 제 발걸음이 왜 그렇게 가벼웠던 것인지 저조차도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드디어 지난날의 제 억울함, 답답함을 보상받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걸까 싶네요.
엄마는 정말로 그 회초리를 남동생에게 드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를 이기지 못하게 된 상황에 남동생은 어리둥절한 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초리를 맞았고요. 저는 설마 하니 겁만 주시겠지 진짜로 회초리를 드시겠나 싶었던 엄마가 왜 갑자기 그렇게 태도를 달리하셨던 것인지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을 혼내셨던 것은 아버지가 영영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실 수 없다는 걸 엄마가 그때 직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의식은 안정적으로 돌아오셨지만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소리를 병원에서 들으신 뒤였고 엄마는 마음을 이제 강하게 잡수시고자 하여서 남동생을 혼내셨던 거예요. 종수가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이전처럼 그렇게는 우리가 못 살아. 금쪽 같은 아들을 회초리질 하셨을 때도 강인한 모습이셨건만 제 앞에서 그렇게 속내를 털어놓으실 때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던 엄마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죄송하다면서 사과는 했었으나 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당한 보상금을 위해 사투를 벌여보았으나 허무한 결과뿐이었어요. 가해자 측에서 받아낸 돈은 청구된 병원비를 다 감당하기에는 턱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몇 없는 친척들 그리고 부모님의 지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돈을 모아 보내주셔서 그나마 의지가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몇 달이 흐르고 나서야 아버지는 병원 생활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전의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볼 수는 없었어요. 우선 혼자서 스스로 거동을 하시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조금 어눌하게 뱉으셨고요. 일어나고 걷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전신의 통증까지 고통을 달래려고 진통제를 들이키면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활동할 수 있는 약간의 힘까지 다 사라졌죠. 아버지는 늘 안방의 한 켠을 차지하고 누워 계셨어요. 아버지의 일과는 안방에 누워 계시는 것 말고는 거의 없다시피 하였습니다. 제가 비록 사춘기 중학생이기는 했으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집으로 와서 누워만 계신 지 단 몇 달 만에 안방의 문만 쳐다봐도 숨이 막히고 기분이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더군요. 제가 집에 있는 것을 아시고 저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시는 것도 모자라 오만 짜증과 신경질이 섞인 하소연을 늘어놓으실까봐 저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피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환자 한 명이 집에 있을 뿐인데 단지 그거 하나뿐인데도 집의 분위기 자체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일을 다니시면서 아버지를 돌보시면서 그렇게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피곤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알면서도 제가 어떻게 해야 엄마한테 더 도움이 되는지를 알면서도 학교 생활이 바쁜 것처럼 굴었습니다. 비겁했고 철이 없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집에 오셨을 때까지만 해도 효심으로 가슴이 일렁였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 어떤 것이든 다 하는 딸이 되어보기겠다고 각오까지 다졌었는데 그게 얼마 못 갔다는 것이 스스로 부끄러우면서도 제가 나서서 희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정도였으니 원래 철이 없던 남동생은 더 심각했죠. 아버지가 계신 안방에는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못난 녀석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딱 3년 정도 이어졌고 아버지가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는 이제 영원한 작별을 고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못돼서 못난 딸이라서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지 못했어요. 극심한 후회가 그제야 밀려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는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고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듬직하고 태산 같아 보이기만 했던 아버지의 건강하던 모습과 사고 이후로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그 무기력하고 신경질적이고 어두워 보이기만 했던 그 모습이 번갈아서 떠오를 때마다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의연하고 초연해 보이셨던 엄마는 아버지의 장례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유품을 정리하고 집 청소를 하시면서 숨이 넘어가도록 우셨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누워 계셨던 이부자리에서는 짙은 채취가 맡아졌습니다. 그 냄새는 아직 짙게 남아있었건만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의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인생이라는 게 덧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문대에 진학한 저는 다른 것보다 취업에 신경을 쓰면서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각종 집안 살림 용품들을 모아놓고 파는 가게에서 진열과 청소 일을 하고 계셨는데 힘에 부친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일이 엄마의 연세에 아주 부담이 될 만한 업무는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지난 몇 년간 아버지를 간병하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건강이 다 상해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고 한눈 팔지 않고서 취업부터 한 건 엄마의 영향이 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곳에 가려면 시간이 더 들었고 자격증도 따야 했고 더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먼저 입사를 할 수 있으며 재직하는 동안 제가 지출을 덜 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는 크고 이름이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생산직이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몸이 성치 않으신 엄마의 영향으로 저는 악착 같은 사람이 되었는데 같은 상황을 지나왔으면서도 결과가 달라진 사람이 있었죠. 제 남동생 말입니다. 이 녀석이 아주 제멋대로였어요. 그 싹을 진작 알아보았었으니 제가 밟아놨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패착 같습니다. 능력도 직불 안 되는 주제에 목표로 하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웬 재수학원을 다녔고요. 그게 한두 푼이 아니었지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재수를 실패하더라고요. 성적표를 봤더니 애초에 그런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수준도 못 됐어요. 그러니까 괜한 헛바람이었던 거예요. 눈을 낮춰서 전문대에 가라고 했더니 저처럼 되기는 싫다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엄마가 남동생을 혼내셨어요. 너 대체 왜 이러니? 언제 정신을 차릴래? 네가 네 누나의 발끝이라도 따라갔으면 내가 아무 걱정이 없었어. 누나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도 아닌데 엄마는 왜 자꾸 누나만 잘난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뜻이야? 그래 이놈아. 내가 너를 어리광쟁이로 키웠던 게 천추의 한이다 한이야. 엄마가 울분을 터뜨리시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키셨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팔다리도 저릿하다고 하시는 엄마의 곁에서 제가 오만 호들갑을 다 떠는 동안 남동생은 딱 이 한마디만 남기고서 자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전부 다 지긋지긋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 죄책감과 후회, 앞으로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지만 남동생은 반대로 남들처럼 평탄하게 흘러가지 못하는 저희 집 상황을 두고 지긋지긋해하고 있었습니다. 질릴 대로 질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남동생과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안타깝게도 그 녀석이 결국은 대학도 못 갔습니다. 전문대라도 갈 걸 그랬다고 후회할 때가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때였지요. 게다가 남동생이 사고를 쳐서 일찍 결혼도 해버렸거든요. 남자 나이 24세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해버렸으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제 올케는 남동생보다 심지어 2살 어렸고요. 대학은 안 나왔습니다. 친정이 지방의 소도시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혼자 상경을 한 뒤 공부를 해서 직장을 잡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살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나 기껏 전전을 했어요. 자취방 월세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남는 돈도 거의 없었고요. 다시 본가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제 남동생을 만났고 사고까지 쳐버렸던 것입니다. 둘이 무슨 능력이 있고 돈이 있겠어요. 아이는 저희 엄마가 봐주셨습니다. 아이도 봐주셔야 하고 몸도 안 좋으셔서 일은 그만두신 상태였고요. 육아도 집안일도 엄마가 다 하셨네요. 남동생은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직장 잡아서 다녔고요. 남들보다 근무 시간이 더 길고 고되었는데 그 정도로 해야 남들이 보통으로 받는 월급 수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대라도 나올 걸 그랬다며 남동생이 땅을 치고 후회한 게 이때였고요. 올케는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네요. 그래도 사람은 착하고 순해서 엄마한테 잘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철없는 남동생의 다혈질도 올케가 많이 죽여놨고요. 그러다가 올케가 둘째를 낳고 나서 남동생하고 같이 자기 친정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올케의 사촌오빠 되시는 분이 제 남동생에게 내 밑에서 기술 배워서 여기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는 아이들을 돌봐주실 어른들도 많았고요.
무엇보다 올케가 자기 친정에 살고 싶어 해서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남동생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희 엄마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드디어 사라졌구나 싶어서 속으로는 개운하기도 했었네요. 그동안 저는 뭐라고 살았냐고요?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남동생 부부와 조카까지 데리고 다사다난하게 지내시는 현장에 제가 자주 가볼 수도 참견을 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죠. 저와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이런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남자다운 게 좀 부족했습니다. 새가슴 체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포 영화도 못 봤어요. 별거 아닌 일로 흥분도 잘했고요. 대체 군대를 어떻게 나왔나 싶었네요. 남편은 4년제 대학을 나와서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근무 중이었고요. 그 당시 저와 결혼하기 직전까지 모은 돈은 3천만 원 정도가 있었네요. 형제는 누나가 다인데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요. 부친은 이미 돌아가셨고 모친은 연세가 꽤 있으셨으며 기력이 약해서 조용조용 하셨습니다. 모친은 당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어요. 저는 결혼을 늦게 할 마음이 없었고 남편을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둘이 잘 맞아서 굳이 미룰 거 없다는 마음으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대출받아서 전세로 투룸 빌라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요. 결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서 이듬해에 바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을 일찍 하더라도 아이는 천천히 갖고 싶었던 게 저희 부부의 공통된 생각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자면 많이 당황했었어요. 지금도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면 시선들이 곱지 않은데 당신은 더했죠. 관리자와 이런저런 상의를 해서 업무가 쉬운 곳으로 배치를 받았고 출산 직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대신에 출산을 하러 가면서 제가 퇴사를 했지요. 두 돌까지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육아를 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간단한 아르바이트도 병행할 수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건강이 그럭저럭 괜찮았었거든요. 불과 몇 년이 안 지나서 시어머니의 건강이 그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으셨던 이유가 그렇게 나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거동이 힘들어지셨고 그러면서 치매도 같이 왔어요. 전세를 전전하며 살았던 저희 부부가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살자. 우리가 엄마 모셔야지. 엄마한테는 우리 말고 없어. 남편이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요양시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떠올려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도 돈이었고 아들 며느리 부부가 멀쩡히 있는데 대뜸 시설에 모신다는 건 어려웠죠. 시어머니께 육아 도움을 2년 넘게 받은 적도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남편이 절절하게 저한테 간청을 해서 제가 수긍을 하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나면서 저 스스로도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제 앞에 어떤 고난의 길이 펼쳐질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런 용기 넘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전적으로 혼자서 시어머니의 똥오줌 수발을 들면서 제 모든 시간을 저당 잡혀서 그렇게 살게 될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결정은 못 내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굳센 각오를 다졌다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거동 못하는 환자의 수발이었으니까요. 게다가